지지율을 좀 보면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 23%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68%로 취임 후에 최고치고요. 어제 나온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지지율 긍정평가가 27%였어요. 이것도 역대 최저치고요. 취임 이후에 두 조사 모두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이제 뭐랄까 민심을 보여주는 상황이죠. 총선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여론조사의 하락이 총선의 민심이 다시 반영됐다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지난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총선 참패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처음 밝혔죠. 모두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더 많이 반영돼 있겠죠. 그러니까 참패 자체도 문제지만 참패에 대한 임하는 참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그 참패를 극복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 자체가 국민들에게 특히나 중요한 건 이제 이미 등 돌린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밀어줬던 보수층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요. 그래서 사실은 갤럽에서 11%포인트가 급락했던 게 제 느낌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성원 씨 문제가 터졌을 때 말고는 또 있었을까? 일주 만에 그렇게 급락했던 적이 제가 정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그냥 제 기억상 11%포인트나 그렇게 한 번에 급락한 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 자체가 비상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패 자체도 굉장히 뭐 충격적인 거지만 그 참패를 맞으면서 그걸 과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성찰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내가 쇄신할 것이냐라는 답을 지금까지 대통령 국민에게 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 모두 발언도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국민 발언의 이제 대부분을 대통령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았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레토릭으로 계속 연설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의 방향은 대부분 전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은 계속 그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국정 운영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의사 증원해야 된다.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럼 그걸 과연 어떻게 증원할 것이냐?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증원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지 않은 겁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2년 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야당과 대화하는 방식 그런 것들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 어려운 숙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진 거고 이미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바꿔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고 호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 저는 어쨌든 이 지지율 자체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전 이번 주보다 다음 주 한 2주 내에 만약 20%가 붕괴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식을 바꿔야 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고 그 요구에 대해서 호응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2, 3주 동안의 국정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전 조사가 사실 한 주 전은 아니고 3월 넷째 주 조사여서 직전 조사 이제 차이는 좀 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갤럽 23%라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보수층 지지자들 저는 이제 야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좋아서라기보다도 저쪽 편이 싫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근데 이게 25%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보수층 지지자 중에서도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너무 싫다. 이런 게 많이 있는 겁니다. 원인은 앞서 말씀한 대로 이재명 부사장이 잘 얘기했지만 56자 대동 메시지 그리고 난 정말 잘했어라고 점철된 13분짜리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듣고 국민들이 심판을 했는데 심판 당한 사람이 심판이라고 느끼질 않는구나. 그리고 그 모습들은 과거에 심판했을 때 원인이거든요. 왜 심판했냐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한 산수나 간단한 물리처럼 자연스럽게 그럼 난 너 정말 싫어. 계속 벌점을 주는 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의 국정 운영 방식을 고집한다면 전 지지율은 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 뒤에도 지금은 저도 뭐 처음에 총선 끝나고도 아마 성정상 안 바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안 바뀌고 대통령 스스로는 역경을 아주 힘들게 헤쳐나가고 있는 외로운 투사라고 본인이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암울한 상상을 해봅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야 상황 잠깐만 좀 볼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전세 사기 특별법, 최상법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매듭 짓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뭐 민주당이 어제는 원래 거부권 행사,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 직회부했는데요. 사실 다음 달이면 21대 국회 끝나는데 이 법안 처리가 어떻게 이 법안 처리를 이제 얘기하는 이 속내 어떤 분위기라고 보세요? 저는 이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21대 중에 낙선자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보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에 당연히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이분들이 동참해서 2일 날 본회의 안건이 상정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부권을 대통령이 당연히 행사할 거고 현재 추세로 봐서는 원래 당연하지 않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통령 스타일상 해서는 안 될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그러면은 28일 본회의에 재의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28일 본회의 날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현재 야당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석, 야권 의석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200석이. 그런데 여권을 잘 설득하면 일부가 빠져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게 전 압박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향한 대통령님 너무 그렇게 가시는 건 안 돼요.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안 들으면 끝이에요. 실질적인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는 정말 국민의힘에서도 몇 명이 빠져나와서 예를 들어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해서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겁을 줘야 되는 겁니다. 겁이라고 윽박 지르거나 저희가 방송에서 막 그건 의미 없어요. 실제 의석수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21대 의원들이 여권 의원들을 잘 설득한다면 예를 들어서 4명이라도 5명이라도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정치력이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지금 야권이 192석이라고 너무 나가서도 안 되고 지금은 설득해서 그 여권에서 이탈자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21대 국회 실패하더라도 22대 국회 바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압박은 사실 국정 운영 방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법안을 개개인별로 따져서 얘기하는 게 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거부권 행사한 이유가 있었다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이제 쌀이 남아 돌면 그것을 정부가 예산으로 수매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쌀이 남아 돕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들 위해서라도 과연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냐라는 게 정부의 고민인 거고 그 정부의 고민은 윤석열 정부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쌀이 남아돌면 정부가 다 예산으로 사는 게 맞다면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때가 이미 여당이 엄청나게 의석수가 많았고, 근데 그때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제가 말씀드린 야당은 이미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국정에서의 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던 법안을 지금 막 들고 나와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또 하나는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특검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상한 상태에서 하는 사법권 초유의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검경이 다 원래 수사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회에서 수사를 지시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지명한 사람이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을 초월하는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은 늘 여야가 합의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어제부터 이제 양곡관리법부터 이제 막 본회의 직회부를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22대 국회가 또 얼마나 야당의 독주를 할지 뭐 폭주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경계를 많이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앞으로 3년 동안은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 권한이 주었다는 무슨 의미냐면 3년 뒤 대선에서 이 권한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만 생기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저도
특검법 같은 필요한 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수사가 미진한 게 아니라 수사가 아예 나가질 않죠. 아예 진도가 자체가 뭐 수사를 하는지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법안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소수 여당이지만 더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협의해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책임이 대통령한테도 있지만 여당에게도 있지만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지금 사실 22대 원구성 앞두고 민주당에서 뭐 법사위 운영이 뿐만 아니라 17개 상임위원장 전석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례상 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가졌었는데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주로 가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 21대 국회도 초반에 잠깐 한 1년 좀 넘게 법사위원장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민심이 예를 들어 야권에 192석을 줬는데 그러면 그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 그래도 반반할 거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이번에 제3당이 조국 혁신당이지만 어쨌든 다른 당이 어쨌든 3당이 돼서 한 50석을 가져갔다. 그럼 그래도 그 3당이 여당보다 의석수가 많다. 그래도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여당이 지금 가져가는 거냐? 애매한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많이 갖고 이게 이례적인 총선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 뭐 한다고 해서 법사위가 막는 거는 법사위에 계속 본회의 회부 않고 정지시키는 것뿐인데 패스트트랙으로 또 넘기면 돼요. 180석 넘었으니까. 그래서 굳이 그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원 국회의장의 법사위원장까지 맡게 되면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행 능력을 보여줄 정도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로우키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근데 너무나 협의가 안 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밀어붙이기로 너무 나가면 거기에 역풍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도 민주당이 감수를 하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역시 뭐 민주당이 잘하냐 못하냐 이재명 부사장이 얘기했지만 그것도 민심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관례적이니까 법사위원장은 지금 뭐 2당 원내에서는 국민의힘이 맞고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관례를 꼭 지켜야 되는 건 네. 아니다. 이 관례가 만들어진 게 87년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87년 민주항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처음 만들어졌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소야대가 돼서 노태우 민정당이 이제 여당이 소수가 되고 야3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같은 상임위 배분 체제가 만들어진 건데 물론 이게 뭐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다수당이 상임위를 다 갔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가 있을 뿐이지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87년의 유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박성태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은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물론 얘기한 것처럼 법사위 지금 이미 양국관리법을 직회부하지 않았을까 본회의에. 그러니까 5분의 3이 찬성하면 직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사실 아무런 방탄 역할을 혹은 뭐 방탄보다는 어쨌든 뭐 그 법안을 조금 더 이렇게 숙고할 수 있는 숙려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두는 건데 법사위에 그런 시간도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뿐 아니라 21대 국회에서는 각종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들이 무력화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안건 조정위는 갈등이 있는 사안을 무조건 조정하라고 만든 겁니다. 조정할 때까지 안건을 가지고 그냥 표결하거나 다수결로 표결하지 말고 끝까지 조정을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5분의 3이 찬성할 때까지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게 만든 게 안건 조정입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위장 탈당을 시켜서 마치 그러니까 그 안건 조정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여야뿐이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탈당을 시켜서 넣어서 마치 쉽게 해서 자기네가 무관한 사람처럼 넣어서 그냥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모든 제도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법사위까지 갖겠다는 건 굉장히 양심불량인 거죠. 그 제도들을 지켜나가면서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으니까 이제 우리 바꿔서 다수당이 다 갖자. 뭐 이렇게 제안하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제도를 다 무력화시켜놨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21대를. 그러고 나서 다시 법사위도 필요하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완벽한 독실을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늘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승자 독식 체제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그렇게 국민적 동의를 얻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거기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반이면 법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법안을 가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151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다만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으로 어차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요. 이미 180석을 야권이 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권한을 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고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차피 본회의에 올릴 수가 있는데 법사위 가서 시간 끌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50석이 155석이다. 그러면 법사위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80석이 야권이 넘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200석이 넘으면 개헌도 가능하고 거부권도 무력화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만큼의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야당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이제 여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실제 그 과정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있었어요. 30여 명을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6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그 정치의 공간들을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180 야권이 넘었기 192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사위 문제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가 여당이면 저는 주겠어요. 잘해봐라. 안 될 건데. 사실은 큰 힘을 갖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책임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당신이 다 책임져.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무작정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 전에 있었던 뭐 제가 언론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징벌적 배상제 그거는 다른 국제적인 언론 단체에서도 정말 악법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또 추진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한다면 거기에 대한 민심은 바로 또 작용을 할 겁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재테크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